이렇게 좋은 날에 초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남산 로터리 클럽이면은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는 줄 알았더니 그때 몇 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애국가를 부르시고 또 항상 요새는 피아노를 안 치시던데 피아노 쳐서 노래 부르시고 하는 게 아주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서울올림픽 주제가는 아시죠? 해닝핸드. 또 주제가가 하나 더 있는 거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해닝핸드가 아니고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One Moment in Tim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One Moment in Time. 한 4분 50초 되는 노래인데 아주 가사가 근사합니다. 왜 이게 미국에서는 서울올림픽 주제가로 알려지게 되었느냐면 그때 MBC가 중계를 했는데 MBC가 이 노래를 계속 틀었어요.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이 아주 전성기 때 부른 노래인데 꼭 그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힘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오록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캠페인을 하나 벌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 회오록 쓰기 운동. 이재명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 시절 두 차례 만나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저는 한자 교육을 다시 해가지고 한국어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지금 한국어는 완전히 반신불수가 된 거 아닙니까? 70%의 한자어는 암호가 되어버리고 해서 이게 국민 교양에 영향을 미치고 언어가 망가지니까 사고, 행동이 다 이렇게 저질스러워지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취지는 지난 8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전쟁도 겪고 쿠데타도 겪고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The Greatest Story Ever Told인데 이게 기록을 안 남기니까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가 됐다. 그래서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하고 그 회고록을 다 국가가 모아가지고 아카이브로 만들어가지고 보존을 하면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청하면서 메모를 하더니 아마 어느 부서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하면은 나라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이데크가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고록을 쓰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왔다가 간 흔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아무 기록도 없고 흔적도 없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리죠. 그 사원박질을 하는 바이킹도 이 사람들이 돌에다가 시를 많이 남겼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가보면은 룸 문자로 거기 보면은 자기의 자랑스러운 생애를 몇 줄로 아주 시처럼 기록한 게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는 방법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방법이 회고록 쓰는 것이고 회고록을 쓰면은 가족이 아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회고록을 써주고 그런데 이게 저는 생활인들 전문가들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 전명인사들은 다 회고록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마침 오늘 좋은 회고록을 쓰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아버지라는 그 제목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11.6 사건을 초 단위로 그냥 면밀하게 써서 책을 한 권을 냈는데 10월 26일 그날에 있었던 10월 26일은 한국 현대사에서
30년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18년의 박정희 시절이 끝나고 그 뒤 전두환 노태우 시절이 열리는 게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으로 비롯된 겁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제기하게 됐느냐 하면은 그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발표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슴에 총을 맞고 난 괜찮아라고 했다. 아니 가슴에 총 맞은 사람이 난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생존한 사람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계원 비서실장, 또 심수봉, 그 옆에 있었던 또 신모양 세 사람이 난 괜찮아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난 괜찮아라고 할 때는 가슴에 총을 맞아가지고 자기처럼 실내 화장실로 도망가고 김재규는 또 쏠라고 하니까 이게 총알이 끼어가지고 바깥에서 나가서 부하로부터 권총을 하나 받아 들고 나오는 그 순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등 뒤에서 관통상을 입어가지고 피가 샘솟듯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수봉, 신재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막았다고 그래요. 손으로 막으니까 손가락 사이로 콸콸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남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박 대통령이 난 괜찮아 라고 했어요. 도대체 난 괜찮아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신재순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고.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난 괜찮아 바로 그 세대가 지금 쓰신 아버지 세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 괜찮으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던 분들 아닙니까? 난 괜찮으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뭐 난 괜찮으니까 밥을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어머니, 아버지 세대, 특히 아버지 세대, 난 괜찮아 세대. 어제 강남에서 택시를 탔더니 제가 택시를 많이 타는데 개인 택시 운전사가 하는 이야기가 가을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요 라고 했습니다. 지난 여름 같았으면 정말 가을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요 라면서 정말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 올 때까지 한 30분 동안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근사한 나라 아닙니까? 제가 지금 광화문에서 여기까지 한 20분 동안 걸어오면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는데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 뭐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감동을 느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한민국 참 근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정치라든지 이런 또는 어떤 인간 심리 이런 데 들어가면은 우리 눈에 보는 대한민국과는 다른 나라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엔에서 발표하는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항상 1등 하는 나라가 있어요. 147개국인가 하는데 1등은 핀란드가 독차지합니다. 핀란드, 그 다음에 스웨덴, 덴마크 이쪽 스칸디나비아 나라인데 항상 4등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항상 4등.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아 국가인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항상 4등 하다가 하마스 습격 사건 이후에 떨어져서 올해는 8등입니다. 한국은 몇 등 하겠습니까? 한국은 58등입니다. 58등. 왜 이럴까? 저는 이스라엘에 자주 가서 특히 이스라엘 군대를 취재한 적이 있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AI에 하면은 답이 근사하게 나와요. AI에 질문하고 한 거는 제가 생각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결론인데 결국 자주국방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보람, 용기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예요. 북한이 핵무장 했는데도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상 나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주국방 포기하면 좋죠. 국방비도 덜 쓰고 또 뭐 위기 때만 있으면은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항공모함 보내달라고 하면은 참 편리한 것 같은데 그게 편리한 게 아니라 그게 독이 되어가지고 자주국방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으로 말하면은
생존 의지를 포기한다는 건데 그 포기한 시간을 가지고 이권 투쟁을 하다가 결국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이런 정치, 이런 지식인 사회를 만들었고 그게 결국은 이권 투쟁을 하면은 분열하기 마련이니까 국민들의 행복도가 떨어져가지고 58등 어디 내전하는 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의 크나큰 실수인데 한자를 포기해가지고 국민 교양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자주국방을 포기함으로써 사람들이 비겁한 국민이 되고 그 대신에 웰빙과 이권 투쟁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해서 눈으로 보는 세상은 근사한데 머리에서 생각하는 이 세상은 짜증나고 뭐 하는 이런 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보 정부 주제를 그렇게 하셨는데 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저는 1945년생입니다. 일본에서 났습니다. 경상북도 충성이 고향인데 곧 돌아와서 거기서 6개월을 맞았습니다. 제가 10살 되기 전에 국적을 5번 바꿨습니다. 났을 때는 일본 사람이었죠. 한국에 왔을 때는 아직 대한민국 없었으니까 미군적입니다. 무국적 또는 미국인 비슷하게 됐어요. 대한민국 건국이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치하에서 한 몇 달 살았으니까 그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다시 수복했으니까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5번 바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대한제국 시절에 나서니까 국적을 거기 하나 더 보태면 6번 바꾸고 서울에 있으면서 피난 가지 않고 1.4 국제 때도 피난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국적을 8번 바꿔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왔기에 우리가 자서전을 회고록을 쓸 어떤 의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생활 55년째입니다. 그 중에 45년은 요 광화문 근방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한국 정치의 어떤 핵심, 한국 현대사의 큰 사건을 취재하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어난 4차례 쿠데타를 다 제가 취재를 하고 각각 책을 하나씩 썼습니다. 5.16 그리고 유신선포, 유신선포는 친일 쿠데타죠. 그리고 12.12 군사변란, 이번에 12.3. 이번에 12.3 사건은 아주 특이합니다. 친일 쿠데타죠. 친일 쿠데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친일 쿠데타입니다. 친일 쿠데타라는 증거가 체포자 명단에 한동훈 이름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친일 쿠데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여기가 아주 특이합니다. 실패할 수 없는 친일 쿠데타인데 실패를 했다.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군대 안 간 대통령이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움직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중앙고등학교 출신들끼리 몇 살 모여가지고 장난하듯이 했다가 그 다음에 벌린 일은 이것도 엄청납니다. 그동안에 권위주의 대통령 몇 분 계셨지만은 군대를 동원하더라도 국회로 군대를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국회의원들을 좀 잡아가고 하는 건 있었지만은 또 국회를 봉쇄한 적은 있었지만 국회의사당으로 군대를 보낸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로 군대를 보낸 첫 사례, 첫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만약 표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해가지고 계엄령이 그날 12월 4일 새벽까지 아침까지 연장되었으면은 아마 유혈 충돌 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부터 거리로 나갔을 텐데.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러나 12월 3일, 4일부터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 하나 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끝났다. 탄핵될 거다.
감옥에 갈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12월 4일에 다 들었고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대로 되느냐. 한국이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12월 4일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게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된 게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고 헌법재판소, 국회가 작동을 하고 찬반 토론이 광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그건 입으로 하는 것이고 아무도 총을 들고 싸운 적은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을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저는 크나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매년 랭킹 내는 게 세계 민주주의 국가 랭킹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계엄령 전에는 세계에서 21등인지 22등인지 했어요. 항상 그 정도입니다. 미국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높게 평가됩니다. 일본과 한국이 막상막한데 그러다가 이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10등 쭉쭉 떨어져가지고 30등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이게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의 정치가 두 갈래 흐름으로 이렇게 찢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극우화입니다. 극우화.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극우화. 그리고 요새 집권한 뒤에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이거는 자칫하면 극좌화로 갈 수도 있겠다. 극좌화와 극우화가 일어나면은 극단 세력이 양쪽으로 찢어지면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 중심을 잡는 세력이 한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을 잡는 세력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이번 탄핵 사태 때 증명이 됐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계엄을 반대하는 사람, 부정선거 음모론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론조사로 한다면 60%는 넘습니다. 그 60%는 누구냐? 따져보면 생활인들, 그리고 화이트 칼라, 그리고 직장인들, 생활 수준이 중산층인 사람들, 나이는 40대, 50대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좌우, 진보, 보수로 가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을 믿고 법을 지키려는 사람이고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상식파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이런 사람들이 한 사회의 중심이 있으니까 나이로도 그렇고 그 기능에서도 그렇고 소득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바이털 센터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털 센터, 생동하는 중심 세력이 한국에 있다. 그러니까 극우화, 극좌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중심을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수 진보란 말을 안 쓸 수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쓰더라도 새로운 개념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확인한 가장 기분 좋은 통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정치가 이렇게 된 것은 현재로,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입니다. 너무 과거 올라가지 말고 2025년 9월의 현재에서는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퍼져버렸습니다. 우선 이른바 보수 쪽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너무나 확산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작년 총선으로 다 끝났습니다. 총선 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수검표 과정을 하나 더 받아들여가지고 그것도 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해서 개표를 했더니 2,800만 표를 개표했는데 단 한 표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가장 공정한 선거였어요. 그런데 윤석열 씨가 작년 12월 12일 갑자기 내가 계엄령 선포한 진짜 이유는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다라고 선언을 하면서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른바 보수 진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한때 60%가 그걸 믿었어요. 전 국민으로 따지면 한 30%가. 이게 많이 줄었을 거로 보입니다만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 결국 지금 국민의힘의 당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극우가 된 거죠. 극우. 플러스 컬트가 부정선거 음모론이 광신이니까 컬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냉정합니다. 그리고 사대주의자입니다. 또 다른 부정선거 음모론자 트럼프가 한국마음을 이끌고 와가지고 윤석열을 감옥에서 꺼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전직 국무총리도 있고 국방장관 출신도 있고 국정원장 출신도 있고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실생활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는 그 고통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열시켰습니다. 저는 건국 이후에 한 사람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망가진 걸 따진다면은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 그리고 김일성이 퍼뜨린 주사파 김일성주의죠. 두 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한국 보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기 힘들 것이고 집권은 생각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또 반동으로 극좌파도 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국 정치가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제일 1등인 나라가 한때는 한국이었는데 요새 이제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 밀리고 있더라고요. 이걸 IQ 테스트는 바로 인터넷에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한국 국민 평균 IQ가 106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나라는 다 한자 쓰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북한, 일본, 홍콩, 그리고 지금 중국, 싱가포르. 그런데 대학 진학률도 세계에서 1등 아닙니까? 그리고 근로시간도 제일 길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워가지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이 선동, 어떻게 주사파와 같은 이런 악령에 속아 넘어가느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결국 나중에 만나는 문제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한국어의 문제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참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분들은 못 배운 사람을 동정하는 입장에서 한글 전용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게 한국어 파괴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자 아시는 분들이니까 한자 아시는 분들이 한글 전용 글을 읽으면은 뭐 큰 불편은 없습니다. 큰 불편. 전문 서적이냐 이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한자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한글 전용되는 문서를 읽으면은 그건 암호풀입니다. 암호풀이. 이게 30년 계속되다가 보니까 이런 전면적인 어휘력의 문해력의 교양의 붕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잘못하면 월남으로 가는 거죠. 월남. 월남이 한자 쓰다가 프랑스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알파벳으로 갔다가 성도 잊어버리고 족보도 잊어버리고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국은 결국 동양 문화권에서 외톨이가 될 것이다 하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오늘도 보니까 트럼프가 한국이 3,500억 달러 그거는 선불로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선불로. 선불이란 말이 업프론트인가 말은 이거 완전히 날감도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서 왜 반미 시위는 하면 안 되는데 반 트럼프 시위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암살된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부정선거범으로 잡니다. 그 찰리 커크가 총 맞아 죽었다고 한국에서 찰리 커크 추모하고 있더라고. 이재명 밉다고 트럼프 편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주체적 관점을 이제는 가져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국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고 그 고마움은 말할 것도 없죠. 저 워싱턴 가면은 6.25 전쟁 기념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한 명문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거기 딱 새겨져요. 사실은 그랬죠. 5만 4천 명이 죽고. 자, 그건 그렇고, 그건 트루만 시절이고, 트럼프라는 괴물이 나왔는데도 트럼프와 미국을 동일시해서 대해야 되느냐 하는 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또 퍼뜨리고 있는 아주 나쁜 풍조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인종주의적 선동입니다. 반중 인종주의적 선동. 그럼 중국을 악으로 보자는 또 세력이 있고 한데 제가 중국에 대해서 뭐 깊게 아는 편은 아니지만은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 사는 분들 오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2개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원들이 중국에서 인기가 있느냐, 미움의 대상이냐 하면은 중국 공산당원이 한 1억이 됩니다. 1억이 다 직장에서 모범적이고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봉사하는 사람이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산당원들이 나와서 다 수습하고 조정하고 한다.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민해방군은 어떠냐? 인민해방군은 과거에 모택동 시절부터 6.25 들어왔을 때부터 거의 그 전통 그대로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존경의 대상이다. 공안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그렇다면 군대와 당이 보통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면 한국의 일부 세력이 희망하는 것처럼 시진핑이가 될 리도 없고 체제가 무너질 리도 없고 중국이 쪼개질 리도 없는 거죠. 중국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 그래서 이런 모든 관점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 정도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 중심으로의 주체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노예건성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말이 사실은 자주국방인데 이분이 18년 동안 건대화를 하면서 폈던 대전략은 딱 4단어로 요약됩니다.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 자조정신이 있어야 자립경제를 할 수 있고 자립경제를 해야 자주국방력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자유통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가 단위로 말하면은 주체성이고 개인 단위로 말하면은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자존심 없는 인간은 반드시 불행해지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취재를 해보면 이스라엘은 거의 총기 휴대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다 당당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당당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당당하고 말을 해도 건드릴 데가 없고
또 자기들끼리는 열심히 싸웁니다. 거기서 정치 투쟁은 여기 이상입니다. 다만 안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거기에 미학이 있는 거죠. 미학. 자주국방하는 사람은 미학과 자주국방을 포기한 한국 사람들은 추태. 그래서 저는 어떤 현상의 다 마지막으로 수렴되는 게 한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역사에서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660년에 나당연합군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소정방이 이끌고 온 13만 당나라 군대, 김유신이 지휘하는 5만의 신라 군대가 힘을 합쳐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나라가 13만을 끌고 온 것은 신라에 대해서 무슨 자선사업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로 백제가 빨리 멸망하니까 소정방은 이참에 신라까지 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눈치챈 태종무열왕이 의전회의를 소집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삼국사기에 보면 다미공이라는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차라리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합시다. 당나라에, 당군에, 주둔하고 있는 당군에. 그러니까 태종무열왕이 아니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원수를 멸하게 한 부모와 같은 나라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김유신이 한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당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당나라가 고마운 나라지만은 신라를 인정 안 해주려면은 맞서서 싸워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전태세를 취하니까 소정방이 의자방 등 포로들을 데리고 귀국합니다. 그때는 당고종 시절입니다. 실권은 척천무부가 잡고 있던, 그러니까 당나라의 최전성이죠. 귀국 보고를 하니까 고종이 이렇게 물어요. 소정방한테. 왜 내친 김에 신라마저 치지 않았느냐. 한 데 대해서 소정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단결했다는 나라죠. 소정방은 당시에 당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6.25 때 메가드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쓴 최상의 표현이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백제 멸망시키고 668년에 고구려 멸망시킨 때까지는 당나라와 신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고구려까지 딱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는 본격적으로 신라까지 모으려고 하죠. 그래서 백제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 이게 선동해가지고 그때 신라는 태종무열왕은 일찍 돌아가시고 문무왕, 김유신 두 사람이 지휘부에 있을 때인데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자기를 도와준 세계 최강의 당 제국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그랬을까요? 굴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굴복해도 뭐 식민지로 살면서도 그래도 1등 식민지 정도 대우를 해주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결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과 나당 전쟁 7년을 했죠. 세계 670년부터 676년까지 여기서 한민족이 탄생한 거죠. 그때 조금 속되었다면은 우리는 지금 산동성의 일부로 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전을 하니까 여기에 운도 따르고 해가지고 결국 이겼어요. 당나라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7년 전에 676년에 견디지 못한 당나라가 평양에 두었던 안동도호부를 만주로 철수시키면서 한반도를 한민족에 주어버린 거죠. 그 뒤에 신라는 다시 당과 화해를 해가지고 그 뒤 300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는 전쟁이 없습니다. 한반도가 안정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반도가 분열되니까 당도, 수도, 외도 막 들어왔는데 그 뒤 300년 동안 고대사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그걸 연 사람이 문무왕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가 다시 통일되면 그 시절처럼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되고 한반도에 튼튼한 자유민주 국가가 생기면은,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북한이 통일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통일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는 한반도 통일, 자유통일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쪽으로 나아가면서 자질구레한 국내적 차이점을 해소해가는 큰 정치를 또는 큰 생각을 할 때가 되었고, 그렇게 하려면은 국민들이 좀 진지해져야 되고, 그게 바로 전국민 회오록 서기 운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글을 쓸 때는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또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회오록 쓴다면 우선 자기를 돌아보고 부모에게, 직장, 나라에 감사하게 되고 또 잘못한 건 쓰고 해가지고 위대한 기록을 남기는 나라가 된다면은 나라가 바뀔 것이다. 전국민 회오록 운동으로 나라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